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구국 운동입니다. 여기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 76년도 라인과 이 76년도 라인과 그 다음에 82년도 라인, 1876년도 라인과 1882년도 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1876년도에 여러분들 체결되었던 조약이 뭐예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죠?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벌어진 모습과 82년도에 맺은 조약이 대표적인 조약이 뭐냐면 조미소 통상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76년도와 요 82년 사이에 있었던 모습, 82년 이후에 있었던 모습, 요 사이사이를 좀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1876년도 라인입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들 관세라고 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무관세, 결국은 무관세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때는요, 최혜국 대우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최혜국 대우 이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 요런이 이제 1876년도 라인이에요. 그 다음이 개항장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항장 무역이 개항장 무역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무제한 곡물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76년도 라인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결과물들인데 이게 82년도가 되면서 완전히 많이 바뀌어요. 왜? 이 82년도에 맺었던 조약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황준션의 이 조선 책략 연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미. 네, 연미. 네. 미국과 수교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미국과 수교해요. 이게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조미소 통상조약을 82년도에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82년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모군란이 벌어져요. 이모군란, 청나라 진압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대가가 뭐였다? 그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조선 간에 맺는 그런 조약. 그리고 나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해줘 라고 해서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83년도예요.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보여지냐면 우선 76년도 라인에 없었던 이 관세가 조미소 통상조약을 거치면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다시 생기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역시 마찬가지. 이 최혜국 대우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미소 통상조약을 거치면서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오케이? 자, 개항장 무역. 이것도 역시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하라고 했는데 조청상민수릉 무역장정으로 양화진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그 결과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지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열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제한 곡물 유출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공령이라는 조항이 또 들어갑니다. 방공령. 그러니까 이 지방관이 야, 여기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 방공령 조항이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82년도 이후와 그 이전은 이렇게 달라요. 그 다름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곡물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어요. 그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방공령이에요. 이 방공령으로 89년도, 90년도에 아주 세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때 만들어진 이 방공령으로 곡물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사실 이 방공령을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했어. 근데 그들이 도착할 때는 한 달이 넘었나 봐.
뭐 이런 어떤 트집을 잡으면서 결국은 이 반공령 시행하면서 피해봤던 일본 상인들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프죠, 그죠? 자,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라면, 자,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활성화되고 있었던 운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상권수호 운동인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82년도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에 의해서 이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잖아요.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상인들이. 이게 점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내지 무역. 바로 이 내지 무역이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인들이 지금 미치는 거야. 지금 외국 상인들이 바로 옆에 와가지고 장사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라고 해서 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권수호 운동의 그 대표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일단 지금 이 자본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 자본이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을 모아요. 그래서 그 만든 회사,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상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건 뭐 애초에 80년대부터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때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런 걸 주도합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런 사업을 주도하는데, 여러분들 그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가 어디였죠?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는 한국협회예요. 그런데 한국중앙총상회는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는 이제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한국협회는 보부상,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 시험이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상권수호운동 전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 전개합니다. 이권수호운동은 뭐냐면 당시 여러분들 이 고종이 어디로 가요? 진짜 큰일 났어 정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잖아요. 아관파천.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다니까. 이랬으니까 러시아가 뭘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최혜국 대우 저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러시아한테 뭘 줬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이 이권 수호 운동이다라는 건데, 이 운동들을 전개했던 주도했던 조직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권 수호 운동 중에 대표적인 러시아의 저령도조차를 막아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든 활동들, 바로 이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을 같이 그 배후에서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반공령이 내리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은 반공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권수호 운동이 지금 전개되었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바로 이 내지무역. 이 내지무역이 허용이 되면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 운동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가 이게 이제 82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바로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최혜국 대우의 아주 절정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이권수호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배운 거예요. 보완회. 이것도 이제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경제적 구국 운동에서도 지금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황무지 개간 반대. 일제의 황무지 개간. 일제의 황무지 개간에 반대하는 그 조직으로서 보완회가 있더라. 이 조직은 성공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 메가타입 화폐정리 사업 기억나시죠? 이 메가타가 이제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뭐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이 차관을 많이 제공해요.
물론 화폐정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었지만 차관을 많이 제공합니다. 차관을 많이 제공하니까 빚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차관은 빚이잖아. 이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한 말에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 이유가 뭘까? 아, 우리가 지금 빚을 졌기 때문인 것 같아. 빚을 갚자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차관이 점점 증가하게 되자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전개된다. 이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국채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였냐면 바로 대구입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면 1920년대 전개되었던 이 국채보상 운동과 좀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192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바로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용운동. 그런데 이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된 곳은 어디냐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처음 출발한 곳이 평양.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바로 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나라가 지금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저항했던 그 저항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DNA예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은연중에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DNA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DNA가 또 움직이면서 다시 우리가 또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오케이.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은요, 또 하나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 저항.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